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여했다는 부분은 기반 시설들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비 계획 확보로 인해서 도로나 학교, 공원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한테 전가가 되면서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정립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우리 정비 사업이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법인데 이 정비 사업이 이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는 초기에부터 이 자금에 대한 조달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의 조달을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자가 먼저 선투입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자들이 많은 돈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시공자나 정비 사업 이걸 같이 하면서 이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결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택의 가격을 보면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침체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의 순환주기 이상도 하락기고 실제 주택 경기도 침체입니다. 특히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대한 우리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소형주택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있냐면 일단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부분 임대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 블록형 주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1인 가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해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점이 토지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성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 주변에 임대가가 많은 그런 수익률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통 이제 임대주택에서는 8% 내외를 보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4.4에서 5% 정도 되니까 8%도 현재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생활주택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총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지속적인 도시생활주택 공급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비사업 방식에서도 살펴보면 향후에 이런 획일적인 아파트에 대한 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 사업보다는 이런 소규모 뉴타운같이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구역형 사업이라든지 어떤 한옥 지역이나 보존이라는 경관과 이런 결합된 개발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민간 위주 조합을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이런 민간 방식에서 좀 더 공공이 개입을 해서 좀 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또 비용 기간을 단축하고 또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료 운영비 정도만 이제 해당 관점에서 매출을 해줬는데 향후에는 조합 운영비까지
자금을 현황 안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입법 의거 중에도 있습니다. 현황이 없으니까 그 뒤에 내용들은 계속 넘어가고요.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지난달 5월까지의 변동 추이를 보면 재건축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건축을 제외한 대상의 아파트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을 보면 거의 서울과 수도권이 비슷한 그 도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3회당 지분 가격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단 소형 평형에 대한 지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대형 평형보다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의 재개발구의 매매 사례와 2010년도의 재건축에 대한 매매 사례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 2009년도 재개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별로 투자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재건축구역의 매매 사례를 보면 이건 독특한 사례입니다. 왜냐면 무상 지분율이 지금 2010년도에 재건축구역 매매 사례를 보면 무상 지분율이 170%입니다. 고덕주공의 예를 든 건데, 주변 시세가 9억인데 조합원에 거래된 시세가 약 5억에서 6억입니다. 그 차익이 약 3, 4억 정도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2010년도에 고덕주공에서 거래된 건수는 18건밖에 없습니다. 그 18명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매매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성공 사례에서 살펴보면 고덕주공 같은 경우 작년에 18명만 용돈을 맞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물건이 없고 간혹 이제 한 건씩 거래되는 시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 3부분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변화가 과거에는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투기에 대한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투기에 대한 세력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그런 투기에 대한 세력은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 주거의 환경이 더 높아지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2015년, 2020년이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도 이런 획일적인 아파트에 대한 개발도 줄어들 것이고, 주변에 이런 이 도시에 대한 기존에 대한 도시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영원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비 사업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수요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질 거냐,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향후에 우리 도시 발전과 이 재개발, 재건축의 전망은 오히려 더 밝지 않느냐, 이런 역발상도 가는 그 전망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